현대시의 이론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은 거의 다 마무리한 겁니다. 이 책이 좋은 점이 뭐냐면 현대시에 관련돼서 용어들, 문제에 나오는 말들이 다 여기에 있어. 고3 때 것까지 포함을 해서. 말을 아예 새로 만들어내지 않는 이상 다 여기에 나온 말이 될 것이다. 라는 걸. 그래서 여러분들 이 책은 뭐 어떻게 쓰면 되냐면 영어 단어집 보듯이 그렇게 보시면 돼요. 이렇게. 확실히 알면은 X 표시해놓고 긴가 민가 하면 체크해놓고 모든 페이지에 X 페이지 되어 있으면 그냥 이제 이 책은 끝이지. 시작할게요. 시상 전개 방식. 시상이 어떻게 흘러갑니까? 그 밖의 전개 방식. 수미상관이라는 말 들어본 적 있어요? 머리와 꼬리가 서로 상관이 있어요. 대비는 서로 반대되고요. 점층은 점점점점 이렇게 갈수록 어떻게 색깔이 진해지고 있지. 그러면 반대로 이렇게 가면은 뭐라고 한다? 써놓을까? 점강 이라고 하나 써놓을게요. 점강. 시에 처음 보는 시인데 시의 처음과 끝이 똑같아. 수미상관이면 무조건 그 말이 있어. 마치 늘 나오는 말인 것처럼 시작해 볼게요. 수미상관에 따른 시상전개 방식. 수미상관에다가 밑줄. 시의 처음과 끝에 형태나 의미가 동일한 거나 유사한 식구를 배열하는 시상전개. 처음이랑 끝이 똑같아? 처음과 끝이 완전히 같지는 않더라도 유사하거나 대응되면 수미상관이라고 합니다. 똑같아야 할 필요는 없어. 그리고 옆에다가 당구장 표시 땡땡. 조금 난이도 있는 시에서는 이러한 말도 나올 거예요. 변형된 수미상관에 의해 어쩌고 저쩌고. 즉 변형된 수미상관. 이 말도 잘 기억해 두시라. 김영랑의 모란이 피기까지는 김영랑 30년대 순수시 쓰던 오라버니라고 확인했었었죠. 여기에 모란의 피기까지는 에서의 이 모란은 시적 화자가 추구하는 가치 있는 대상 모든 것들을 다 이야기합니다. 사랑, 우정, 평화, 정의, 아름다움 뭐 이런 것들 기타 등등. 모란이 피기까지는 나는 아직 나의 봄을 기다리고 있을 때요. 모란이 피기까지는 봄을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뭐뭐 하고 있을 테요 라는 말 자체가 의지적이지. 모란이 뚝뚝 떨어져 버린 날. 떨어져 버렸습니다. 당연히 슬픈 날이겠지. 그런데 뚝뚝이라는 말은 사실 없어도 되는데 넣어놨죠. 왜? 화자의 슬픔이라고 하는 정서를 강조해주기 위해서. 눈물이 떨어졌어. 눈물이 뚝뚝 떨어졌지. 누가 더 슬퍼갈까? 뚝뚝 떨어지지. 이게 더 슬플 것 같아. 나는 비로소 봄을 여윈 서러움에 잠길 테요. 여기에서 잠길 테요는 시적 화자가 추측하는 거지. 난 반드시 이 악물고 슬픔에 잠길 거야 라는 의지가 아니라 나는 슬픔에 잠기겠지 정도. 모란이 지고 말면 그뿐 내 한 해는 다 가고 말아. 나에게 있어서 모란은 1년 그 자체야. 360날 늘 섭섭해 옵니다. 360날 1년 내내 라고 해도 될 거를 360이라고 하면서 구체적 수치를 제시함으로써 그만큼 나머지 말이 슬퍼요, 섭섭해요를 강조해 줍니다. 모란이 피기까지는 나는 아직 기다리고 있을 테요. 어머, 시의 처음과 끝이 똑같잖아요. 그래서 시의 처음과 끝이 똑같습니다. 수미상관. 찬란한 슬픔의 보물. 에이, 슬픈데 어떻게 찬란해. 말이 돼, 안 돼? 안 돼. 말이 안 되면 반어가 아니라 역설. 다른 말로 모순형용. 요즘 뉴스 보니까 막 정치인들 지들끼리 치고받고 싸우면서 모순형용 이런 단어를 쓰더라고. 그래서 쟤네들 되게 문학적으로 싸우고 있네? 뭐 그런 생각 해봤었는데. 자, 형광펜이 있으면 체크할게요. 모란 기다릴 거예요. 모란 기다리는 거잖아. 근데 봄을 기다릴 거예요. 봄. 모란이 떨어지면 봄이 떨어지는 겁니다. 봄. 모란이 질면 내 1년도 끝납니다. 한 해. 모란이 지면 나는 기다릴 겁니다. 찬란한 슬픔의 봄을.
이렇게 체크해 놓은 거 전부 다 모란을 의미한 것이다 라고 확인해 놓으면 되겠고, 이 시에 대한 설명으로 시의 처음과 마지막을 대조하여, 대조 아니지, 마지막을 반복하여, 시의 처음과 마지막이 유사한 식구를 배열했다. 정답. 동일한 식구를 반복하여 괜찮아. 불안하고 절망적이야? 아니. 지고 나서 슬퍼. 하지만 기다릴 거야. 의지를 강조하고 있다. 이렇게 고쳐놔야 되겠지. 괜찮나요? 네. 다음 페이지 넘어갈게요. 기승전결에 관련된 것들, 요 말은 빨간색으로 써놓고 외울게요. 기승전결. 자주 나오는 말인데 그렇게 자주는 아니고 시작합시다. 시상이 제시되고 발전되고 심화되고 고조되고 마무리가 됩니다. 일어날 기, 오를 승, 바뀔 전, 맺을 결이라고 해서 기승전결이에요. 그래서 기승전결 그리면 기승전결 요 정도의 뉘앙스가 있습니다. 기승전결. 주로 현대시보다는 한문으로 쓰여져 있는 한시에서 많이 사용됩니다. 이렇게 딱 해놓으면 진짜 마무리가 되는 거야. 그래서 구성의 완결성과 안정감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절대 알지 못할 70, 80, 90 요때의 가요들 있지. 이 노래가 기승전결이 있어. 잔잔하게 시작됐다가 막 됐다가 갑자기 막 지르고 어쩌고 저쩌고 마무리. 그런 노래들이 많았었지. 이 시는 신동엽의 보문이라고 해놨고요. 어머, 신동엽 혹시 이 아저씨 기억나요? 그렇지. 현실 참여시 쓰던 아저씨였었지. 이 시에서의 봄은 통일이고요. 그러면 봄과 반대되는 겨울은 분단이겠지. 그렇게 살 거예요. 그래서 봄이 너무 좋아요. 우리나라 왜 이렇게 분단되어 있는 거 혹시 알고 있어요? 남의 나라 놈들이 우리나라 땅에다 근거 놓고 지들끼리 찌지고 볶고 싸워서 그렇지. 분단은 외세에 의해서 온 거야. 하지만 통일은 우리의 힘으로 만들어낼 거야. 그런 내용이 있을 겁니다. 봄은 통일이라는 건 남해에서도 북녘에서도 오지 않는다. 남해, 북녘, 남의 나라예요. 외세. 통일은 외세, 남의 나라가 시켜주는 거 아니다. 뭐뭐 하지 않는다. 요 정도면 어때요? 엄청 단정적 어조지. 너그럽고 빛나는 봄의 그 눈빛을, 너그럽고 빛나는 뭐? 봄. 봄은 어때? 너그럽고 빛나는 거야. 아, 봄의 속성. 제주에서 두만까지 우리가 지닌 아름다운 논밭에서 움튼다. 제주에서 두만까지 어디? 우리 국토 전체. 아름다운 논밭, 우리 국토 전체. 옆에다가 이렇게 미리 쓸게요. 요거 많이 나올 거거든요. 꼬불꼬불 밑줄 그어놓은 거, 우리의 국토 전체. 근데 우리의 국토가 제주에서 두만까지인가? 더 되지. 논과 밭만 있나? 더 있지. 일부를 들어서 전체를 비유했으니까 무슨 법이라고 했어요? 그렇지. 이렇게 훌륭한 대답이 나오다니. 대입법. 겨울은 분단이에요. 봄하고 어때요? 서로 대조되고 있지. 그럼 이렇게 둘이 서로 삿대질 해놓고 대조. 바다와 대륙 밖에서 남의 나라에서 역시 외세지. 그 매운 눈보라를 몰고 왔지만 눈보라 아 추워 좋아요? 힘들지. 사는 게 힘들어? 분단의 고통. 분단의 고통을 몰고 왔지만 이제 올 너그러운 봄은 삼천리 마을마다 우리 국토죠. 우리들 가슴 속에서 움트리라 움틀 것이다. 남의 나라 놈이 우리나라를 분단해서 눈보라를 가지고 왔지만 봄은 우리 안에서 올 거다. 움터서 강산 역시 우리나라 국토 전체죠. 미움의 쇠붙이 분단. 쇠붙이로 뭐 만들어? 무기 같은 거 만들고 앉아있겠지. 군사적 대립.
봄이 움튼다면 미움에 쇠 붙이듯 눈 녹이듯 흐물흐물 녹여버리겠지. 뭐뭐 할 것이다. 예언적 태도를 보여주고 있어요. 니들이 우리나라 땅 금거놓고 분단으로 만들었지만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통일을 이루어내겠다. 옆에 1번 봄이라는 시어로 시상을 전환하는 게 아니라 시상을 제시하고 있지. 처음부터니까. 미래에 대한 확신, 예언적 어조 사용하고 있고요. 기승전결 순서로 시상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괜찮네. 그래서 틀린 건 1번 정도 해놓으면 되겠죠. 선, 먼저 선, 뒤, 후. 선경, 배경을 먼저, 후정, 정서를 나중에, 선경, 후정. 시의 앞부분에 시적 대상의 모습이나 경치를 묘사한 후, 선, 경. 저기 있는 선경 아파트 말고 뒷부분에는 대상이나 경치에 넣어서 느낀 정서나 태도, 뒷부분, 후, 정서. 시상 전개 방식이다. 외부에 있는 시적 대상의 모습을 살핀 뒤에 그에 대한 감상을 드러내기 때문에 여기 빨간색으로 밑줄, 화자의 시선이 외부에서 내면으로 이동한다. 그래서 밑에다 다시 쓸까? 외부, 배경에서 내면, 정서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체크해주면 되겠죠. 밑에 나와 있는 시의 제목은 뭐예요? 이호우의 달밤. 그렇지. 요즘 비 엄청 오더라고. 이렇게 나가면 안 돼. 만약에 나가는데 길거리가 막 물이 찰랑찰랑 하고 있어. 그 집에 가는 거 아니야? 이렇게 그냥 높은 빌딩에 가가지고 계단에서 쭈그리고 있어. 이렇게. 혹시 조금이라도 여유가 있으면 편의점 가가지고 물이랑 에너지바 같은 거 사가지고 이렇게 그게 밤에 순식간이라고 순식간 이렇게 시작해 볼게요. 이호우의 달밤. 낙동강 빈나루의 달빛이 푸릅니다. 이거 완전 배경이잖아요. 풍경 묘사. 무엇인지 그리운 밤. 지향 없이 목적 없이 어딘가 가고파서 흐르는 금빛 노을에 배를 맡겨봅니다. 어딘지 가고 싶은 데가 명확히 꼭 정해져 있는 건 아니지만 무작정 떠나고 싶어서 배를 띄웠습니다. 낯익은 풍경이지만 달 아래 고쳐보니 달 아래에서 그것을 다시 보니 돌아올 기약 없는 먼 길이나 떠나온 듯 뒤처지는 들과 산들이 돌아 보입니다. 풍경을 계속 보여주고 있죠. 1년도 풍경 보여주고 2년도 풍경 보여주고 3년 아득히 그림 속에 정화된 너무 깨끗하게 있는 초가집들. 할머니는 조옹전이라는 소설 읽다가 잠들던 그날 밤도 할머니가 읽으셨는지 할머니가 이렇게 나한테 읽어주셨는지는 좀 모르겠지만 할아버지는 유를 지으시고 한시를 지으시고 달이 밝았었습니다. 평화롭던 어린 시절의 모습을 제시해 줍니다. 따지면 얘도 풍경 묘사지 외부를 묘사한 거죠. 내 마음속은 아니잖아. 미움도 더러움도 아름다운 세상으로 온 세상 숨쉬는 숨결 한 갈래로 맑습니다. 이러한 과거의 모습을 생각했더니 내 마음이 맑아집니다. 내 마음의 미움은 더러움 사라지고 아름다운 사랑만 남았습니다. 이게 내 마음, 나의 정서. 차라리 외로울 망정 이 밤이 더디새였으면 좋겠습니다. 이 기분에 오래 빠져있고 싶어요. 이 시에 대한 설명, 선경후정, 아우 좋았어. 앞부분은 풍경을 묘사해. 그게 선경이지. 화자의 시선이 내면에서 외부로 이뤄가려면 이게 선, 정, 후, 경이어야 되는데 완전 반대말로 해놨죠?
그래서 틀린 건 3번. 아, 그러면 진짜 선정후경 있어요? 있어요. 근데 우리 시는 선경후정이 훨씬 많아. 그렇게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다음. 대비에 따른 시상전개. 대비는 뭐예요? 같은 거? 다른 거. 대비란 둘 이상의 대상이 지닌 차이점을 맞대어 비교합니다. 이에 따라 전개되는 것을 대비에 따른 시상전개라고 하고요. 대비에 따른 시상전개 방식을 사용하면 내가 이거 사과 빨갛다라는 이야기를 파란 바닷가 계곡물 옆에서 먹으니 사과가 더 빨갛게 느껴지는 거지. 불난 화재 현장 앞에서 시뻘건 불 앞에서 사과 먹으면 그렇게 강조되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대비 왜 써요? 라고 물어보시면 대상의 상태나 이미지 주제를 선명하게 드러낼 수가 있으니까. 아, 그러면 대비라는 것 자체가 기본적으로 어디에 강조하기에 들어갈 수가 있겠군요. 아, 너무 좋은 얘기네. 강조하기에 들어갈 겁니다. 라고 확인해 놓으시면 되겠지. 어린 시절에 내가 열이 펄펄 끓고 너무 아팠어. 근데 약국 뭐 이런 게 없었지. 근데 산수유 열매가 해열제 기능을 하나 봐. 겨울에 또 눈 맞고 피나 봐요. 아빠가 아들이 아프다고 하니까 할머니한테 잠깐 맡겨두고 눈 맞으면서 산수유 열매를 따오지. 내 몸은 후끈후끈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는데 아빠가 먹으라고 해서 건네줬더니 아빠 옷자락이 너무 차가워. 아빠의 옷이 차가운 이유는 자식 걱정 때문에 갔다 온 거죠. 자식 걱정하고 있는 아버지의 사랑을 강조해 줄 수 있지. 아, 아버지가 눈을 헤치고 따오신 그 붉은 산수유 열매. 살펴봤더니 어때요? 눈 하얀색, 붉은 산수유 열매, 빨간색. 눈 차가워, 붉은 산수유 열매. 딱히 뭐 촉각이 있는 거는 아니지만. 어쨌든 눈 하얀색, 붉은 산수유 열매, 색채 대비. 아버지가 맞고 오신 눈은 낭만적인 눈인가? 아니죠. 아버지 입장에서는 고생했겠지. 시련, 고생, 고난을 의미해 줍니다. 나는 한 마리 어림짐승. 어머, A는 B. 무슨 법? 은유법. 왜 나를 어린 짐승에 비유했을까? 나약하고 보호받아야 했었으니까. 보호가 필요한 존재였었지. 젊은 아버지의 서늘한 차가운 옷자락에 열로 상기한 뜨거운 나의 볼을 말없이 부벼썼었다. 차가워, 뜨거워, 촉각 대비. 이따금 뒷문을 눈이 치고 있었다. 그날 밤이 어쩌면 성탄제의 밤이었었을지도 모른다. 지금 시적 화자는 이렇게 한 손에 뭐 회사 가방 들고 하늘을 이렇게 쳐다보고 있죠. 대머리면 안 되는데요. 대머리 놀리면 안 돼. 하늘에서 이렇게 눈이 내려오고 있고 나의 이마에 서늘하게 차갑게 차가워. 그랬더니 불현듯 어디 이 장면이 떠올랐었던 거지. 근데 지금 아버지 돌아가시고 안 계신가 봐요. 지금 내가 이렇게 걸어가고 있는 이 길은 크리스마스쯤 가까웠었던 도시야, 도시. 어느새 나도 그때의 아버지만큼 나이를 먹었다. 옛것이라곤 찾아볼 길 없는 옛것, 어린 시절 나에게 보여주었었던 아버지의 사랑을 찾아볼 수 없는 성탄제 가까운 도시, 시간적 배경, 공간적 배경. 이제 반가운 그 옛날의 것, 하늘에서 눈이 내리고 있는데 아버지 생각이 납니다. 그때 아버지가 그렇게 산수유 열매 따오시지 않았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 그런 얘기하고 내가 이렇게 살아있는 이유는 내 몸속에 아버지의 사랑이 흐르기 때문이지. 그런 식으로 떠오를 거예요.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아, 이거 진짜 질문 저렴하다. 이렇게. 이 시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과거와 현재 대비 있죠? 청각적 이미지 대비 없어. 시각과 촉각 대비지 있지. 시간의 흐름 따라 괜찮죠? 왜? 과거에서 현재로 시간이 순서대로 흐르고 있으니까. 그래서 답은 2번. 점층적 시상전개라고 나와 있는데요. 점점 층계를 타고 올라갑니다. 그냥 그렇게 생각해. 그래서 점층적 시상전개는 옆에다가 이렇게 화살표 하나 그려놓을게요. 점층. 시어나 식구의 의미, 화자의 정서가 빨간색으로 밑줄 그어야 되겠네. 시어나 식구의 의미, 정서가 강화되고 깊어집니다. 그리고 점점 커지고 넓어지고 무거워지고 높아지고 깊어지고 뭐 요런 거 확인하시면 돼요. 그게 점층법입니다. 시의 전체나 일부에서 점층이 사용되어 행이나 연이 확장되어 의미가 구체적으로 드러납니다. 시상이 점점 커지기 때문에 밑줄 시상의 확산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밑으로 잠깐 내려가 볼까요? 김지하의 타는 목마름으로 어머 이 지하 아저씨도 역시 알고 있죠? 현실 참여시 쓰던 분이고 현실 참여시 타는 목마름으로 민주주의를 부르다 이런 뜻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야? 민주주의가 사라져버린 독재정권 시절에 쓰여진 시였겠구나. 시대 현실 이야기하는 거네요. 그렇지. 그래서 현실 참여시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떨리는 손, 떨리는 가슴, 떨리는 치 떨리는 노여움으로 나무 판자에 백목으로 서툰 솜씨로 쓴다. 떨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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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 떨리고 떨림이 점점 더 심해지는 것 같지 않아? 숨죽여 흐느끼며 네 이름을 남몰래 쓴다. 타는 목마름으로 목이 타는 듯한 간절함으로 무엇을? 민주주의여 만세라고 쓰고 있습니다. 괜찮나? 화자의 정서가 점점 강화하고 있습니다. 괜찮아. 화자는 동일한 식구를 반복하고 있어요. 타는 목마름으로. 만세를 외치며 외칠 수 없었지. 왜? 몰래라고 했잖아요. 민주주의의 도래를 기뻐하고 있다. 민주주의가 올 것을 간절하게 희망하고 있다. 열망하고 있다는 데도 민주주의가 온 것은 아니지. 그래서 틀린 건 3번. 됐을까요? 네.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민주주의 정말 앞선 선배님들이 다 고생해서 만들어 놓은 거라서 잘 지켜야 돼요. 이런 어조의 변화에 따른 시상전개 막 갑자기 이야기하고 있다. 갑자기 울고 있다가 아니야 난 괜찮아. 사이코 같지만 그러면 제가 왜 저러지? 하면서 인상이 빡 남지 않을까? 그런 걸 뭐라고 해요? 어조의 변화에 따른 시상전개. 말투가 변합니다. 어조에 대해서는 거의 이 교재의 첫 부분에서 확인했었던 거죠. 어조의 변화를 줌으로써 주제를 효과적으로 드러냅니다. 어조는 시적 상황이나 대상을 대하는 화자의 태도, 화자의 정서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화자의 밑줄, 정서나 태도가 변하면 어조도 변화합니다. 한용운 님이 썼었던 님의 침묵이라는 시인 거고요. 님과 너무 사랑하고 있었지. 우리 사랑 영원히 하면서 맹세도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님이 떠나가 버렸어. 그래서 너무 슬픈 거야. 울고 있었는데 내가 지금 헤어졌다라고 해서 울고 있으면 그동안의 사랑을 부정하는 게 아닐까? 라는 생각이 좋아.
나 슬퍼하고만 있지 않겠어. 떠나간 것처럼 다시 돌아올 거라고 믿으면서 기다릴 거야. 하면서 어조가 변화하고 있다. 이런 거겠지. 괜찮나? 뭐 남친 여친한테 뭐 차여본 적 있어요? 매달리지 말고 네가 감히? 그러면서 이렇게 눈이라도 한번 찔러주고 아니야 때리면 안 돼. 내가 잘 살면 돼. 이런 것들. 물론 한용운 선생님에 있어서의 요 님은 사랑하는 연인, 종교적인 깨달음, 절대자, 부처님이겠지. 스님이셨거든. 독립운동 하셨으니까 우리나라 조국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대부분은 조국 이런 걸로 확인을 할 겁니다. 님은 같습니다. 아, 사랑하는 나의 님은 같습니다. 여기에서의 아는 이어야? 아니죠. 슬픔의 탄식에서 오는 아지. 님은 같습니다. 사랑하는 남의 님은 같습니다. 이거 놓치기 쉽지만 얘도 점층이라고 봐야지. 의미가 점점 강해졌잖아요. 점층. 범수씨 같이 쓰고 있어 나랑? 최소한 내가 쓰는 만큼은 같이 쓰고 계셔야지. 푸른 산빛을 깨치고 단풍나무 숲을 향하여 나 있는 작은 길을 걸어서 차마 나를 떨치고 갔습니다. 어떻게 현재는 이별한 상황이에요. 사랑도 사람의 일이라서 여러분 남친 여친 사귀면 우리 사랑 영원히 죽을 때까지 걔랑 같이 사귈 것 같아? 아니잖아. 언젠간 뭐 헤어지겠지. 생각은 안 해도 너무 당연한 거 아니야? 만날 때 미리 떠날 것을 염려하고 경계하지 아니한 건 아니지만 사랑도 사람의 일이라 언젠간 헤어지겠지라고 생각은 했지만 막상 이별을 당하고 봤더니 그것은 뜻밖의 일이 되고 놀란 가슴은 새로운 슬픔이 터집니다. 이별했더니 슬퍼졌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그러나라는 말 언제 써요? 앞뒤 내용 서로 반대될 때 그러나 쓰지 않나? 그러면 이제 슬퍼할 거야? 슬퍼하자. 이별을 쓸데없는 눈물의 원천으로 만들고 마는 것은 말은 좀 어렵지만 요 정도로 해석할게요. 이별했다고 우는 것은 스스로 사랑을 깨버리는 것인 줄 알기 때문에 걷잡을 수 없는 이 슬픔의 힘을 옮겨서 새 희망의 정수박이에 들이부었습니다. 슬픔을 희망으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슬픔을 희망으로 전환했습니다. 슬픔의 어조에서 이제 희망의 어조로 바뀌어갈 겁니다. 우리는 만날 때 떠날 것을 염려하는 것과 같이 만나면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거 뭐라고 하냐? 사자성어로 회, 자, 정, 리. 만나면 헤어집니다. 떠날 때 다시 만날 것을 믿습니다. 떠나면 다시 돌아옵니다. 거, 자, 필, 반. 회자 정리, 거자 필반. 만나면 헤어지고 헤어지면 다시 만나고 헤어지고 만나고 헤어지고 만나고 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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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거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불교의 윤회사상. 바퀴가 윤회사상. 바퀴가 돌고 도는 것 같은 겁니다. 여기 볼게요. 아까 나온 아는 탄식의 아였는데 지금 나오는 아는 님은 같지만 난 님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내 마음은 여전히 그를 계속 사랑하고 있어요. 이거니까 여기에서의 아는 깨달음의 아예요. 앞으로 나 어떻게 할 거예요? 의지의 아예요. 님은 같지만 나는 님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떠나갔는데 보내지 않았대. 이거 너무 무서운데? 어디 뭐 신체 일부를 잘라서 가지고 있나? 그럴 일은 없잖아요? 앞뒤가 맞지가 않지? 모순되고 있죠? 그래서 무슨 법? 역설법. 제 곡조를 못 익히는 내 사랑은
님의 침묵을 휩싸고 돕니다. 님의 침묵, 님의 부재를 극복해낼 겁니다. 님은 떠나가고 내 곁에 없지만 난 그것을 이겨낼 거예요. 내 스스로 화이팅! 뭐 요 정도의 뉘앙스 이렇게. 이 시에 대한 설명. 그러나를 중심으로 시상이 전환됩니다. 잘했어. 슬픔을 희망으로 바꿀 거예요. 의지가 있습니다. 잘했어.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된 정서? 아니요. 슬퍼하다가 내 스스로 화이팅 하고 있잖아요. 정서, 어조가 변하고 있으니까 틀린 건 3번. 밑에 볼게요. 시상 전개의 과정에서 나타나는 몇 가지 특징. 이제 실제 시험 문제처럼 나오는 거지. 시상이 전환됩니다. 시가 진행될수록 화자의 정서나 태도가 급격히 바뀌거나 시적 상황이 변하고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보통은 그러나 그런데 한편 이런 말을 쓸 거예요. 느닷없이 갑자기 이런 말이 나올 거예요. 최승호 씨가 뚜벅뚜벅 걸어가고 있었지. 길을 걸어가고 있었는데 팔이 꺾였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어떻게 그려야 되지? 어떻게 하면 사람을 잘 그릴 수 있을까? 그림 좀 그려요? 그래요? 걸어가고 있었어요. 털레털레. 걸어가고 있었어. 한 손에는 왠지 회사 서류 뭉탱이나 가방 같은 거 좀 들고 있었어요. 여기에 건어물집이 있었어요. 건어물집 앞에 말린 오징어, 뭐 말린 문어, 뭐 어떤 거 팔고 여기에 북어 한 마리가 달려 있었지. 눈은 썩어 문드러져 있고 지느러미는 빼짝 말라 있고 혀도 굳어 있고 보는 것도 제대로 없고 하고 싶은 말도 못하고 쟤는 가고 싶은 데가 있을 텐데 가지도 못하겠지? 북어 생각합니다. 불쌍한 자식. 근데 북어가 갑자기 나한테 얘기합니다. 웃기고 있네. 너도 북어야 라고 이야기를 해줄 거예요. 이러한 북어 같은 현대인들을 불쌍하게 여기고 비판하고 그랬었는데 알고 봤더니 내가 북어 그 자체더라. 시상이 갑자기 전환되는 거죠. 에라이 등신아 라고 했더니 어머 내가 멍청이였었어. 너무 충격받지 않을까? 말라붙고 짜부라진 눈. 현실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해. 북어들의 빳빳한 지느러미, 막대기 같은 생각, 경직된 사고방식. 빛나지 않는 막대기 같은 사람들, 이러한 현대인들이 가슴에 싱싱한 지느러미 달고 헤엄쳐 갈 데 없는 사람들, 삶의 희망과 목표가 없는 사람들, 불쌍하다고 생각하는 순간 느닷없이 북어들이 커다랗게 입을 벌이고 외칩니다. 거봐, 너도 북어지, 너도 북어지, 너도 북어지. 사실은 내가 북어 그 자체였어. 귀가 먹먹하도록 부르짖고 있었다. 시상이 느닷없이라는 시어를 중심으로 급격히 전환되고 있죠. 이렇게. 옆에 7번. 느닷없이에서 시상의 전환이 이루어집니다. 괜찮아요. 여러분들은 시상의 전환이라는 말을 꼭 기억해 두시라. 화자가 비판의 주체에 의해서 비판받는 대상이 됩니다. 괜찮네. 화자는 자신을 사람들과 달리 생명력이 있는 존재, 사람들과 별 다를 게 없는 존재였구나 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틀린 건 3번. 됐어요? 여러분들은 북어 같은 존재예요? 아니면은 저 넓은 바다를 마음껏 헤엄치고 있는 고래 같은 사람들이에요? 누구나 내가 고래라고 생각하지. 이렇게. 고래와 같은 꿈을 꾸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라며 시상의 확산. 쌤, 그러면 점층법하고 관련이 되는 건가요? 네, 크게 뭐 나쁘지 않아.
근데 굳이 점증법은 아니고 점점 이야기가 진행이 되면서 내용이 막 확산되고 그러는 거예요. 처음엔 내 얘기하다가 너의 얘기를 하다가 우리 얘기를 하는 그런 것도 일종의 시상이 확산. 시가 진행될수록 시의 의미나 내용이 점차 확산되는 시상 전개 방식입니다. 시상 시적 대상이나 밑줄 긋죠. 그러면 뭐가 확장이 돼요? 대상이 확산되기도 하고 인식이 확장되기도 하고 그때 시상이 확산이 됩니다. 이봐 학생, 너 그걸 말이야 저기 반팔티 되게 기분 나쁘지? 내 이름이 있는데 이렇게 거의 아까 오다가 봤는데 저기 어떤 남자가 나한테 아무 의미 없는 존재인 거야. 근데 어느 순간 문득 와서 여기에 앉아 있으면서 범수씨, 여리씨 이렇게 이름을 불러주는 순간 특별한 존재가 되는 거지. 무의미한 존재가 이름을 붙여주고 불러주면 의미 있는 존재가 됩니다. 라는 철학적인 시예요. 저는 이 시 너무 좋아요. 완전 시가 너무 멋있어. 옛날에 대학 다니면서 막 그 지하철 타고 다니면서 화장실에서 똥 누면은 맨날 휴지에 이 시가 쓰여져 있었었는데 별리는 휴지 있지. 이렇게 펼쳐져 있는 거. 자판기에서 걷는 거 보면 휴지. 이런 것들. 너무 TMI죠. 이런 거를 뭐라 그러더라? 수요 없는 공급이라고 하더라고. TMI를.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까지 이름을 불러주다. 명명행. 그는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의미 없는 존재였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의미 있는 존재가 되었다. 누구 얘기하고 있어? 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 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나의 이 빛깔과 향기, 내가 지닌 개성, 가치, 나의 본질에 알맞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는 바로 여기야. 이제 우리에 대해서 이야기하니까 시상이 확대, 시상이 확장됩니다 하죠.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너는 나에게, 나는 너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눈짓이 되고 싶다. 괜찮나요? 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맺으면서 의미 있는 존재가 되고 싶어요는 난 일종의 인간의 본성, 본능과 같은 거라고도 생각하고 내가 싫어하는 사람한테는 물론 신경 꺼줬으면 좋겠고 그런 것도 있긴 하겠지만 옆에다가 이렇게 체크할까요? 이렇게 초록색 체크해 놓고 초록색 체크는 옆에다가 뭐라고 쓸 거냐? 의미 있는 존재. 의미 있는 존재를 나타내는 시어들이 여러 개 있죠. 뭐 있어요? 1년엔 없지. 2년엔 꽃 있네요. 꽃. 2년에는요. 3년에는 또 꽃 있죠. 4년은요. 무엇이 되고 싶어? 여기 무엇? 의미 있는 존재.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눈짓이 되고 싶다. 이것도 의미 있는 존재지. 그와 발변 어디야? 그와 대조적으로 의미 없는 존재 뭐 있었어? 몸짓 있었지. 그는 처음에는 나에게 무의미한 존재였다. 그렇죠? 화자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의미 있는 존재가 되었다. 그렇지? 눈짓은 그와 내가 서로의 개성과 가치를 알아봐 주기 전의 상태, 눈짓, 의미 있는 존재잖아요. 어떻게 해야 의미 있는 존재가 돼? 이름을 불러주어야. 그러니까 3번 틀린 얘기지. 알아봐 주세요가 아니라 이미 그 가치를 알아버린 이후의 상태인 거지.
밑으로 내려오면 시상의 집약 이렇게 모이는 거야. 모이는 거. 그래서 굳이 옆에 그림을 그리자면 요 정도의 느낌? 이렇게 시상이 모이는 걸. 모이는 거. 시상의 집약은 시상의 확산과는 달리 시가 진행될수록 한 시여나 식구에 집중되는 시상 전개 방식입니다. 마치 스릴러 영화를 보는데 점점 범인을 찾아가는 느낌이라고나 할까? 시상을 요약하여 압축해 줍니다. 박남수의 아침 이미지, 이 시는 특히 밤, 어둠이라고 하면 보통은 부정적 의미로 쓰여져 있잖아요. 이 시에서는 정반대야. 어두움에서 생명이 태어나. 어둠은 새를 낳고 돌을 낳고 꽃을 낳는다. 거짓말. 어떻게 어둠이 이런 걸 낳을 수 있어? 어둠은 생명체가 아닌데 생명이 있는 것처럼 표현했습니다. 화류법. 뭔가를 낳는다라는 것은 좋은 거 아닌가? 생명을 시작해 주니까. 아침이면 어둠은 자기가 낳은 모든 것을 돌려주지만, 그렇죠. 어둠 속에 묻혀져 있는 것들이 밝아지면 그게 눈에 띄잖아. 그거를 낳는다라고 표현을 해준 거지. 스스로는 땅 위에 굴복합니다. 어둠이 사라집니다. 무거운 어깨를 털고 사물들은 몸을 움직이면서 온갖 물건들은 노동의 시간을 즐기고 있습니다. 아침에 활기찬 이미지. 노동의 시간을 즐기고 있습니다. 아침이면 새벽은 개벽을 합니다. 라임을 맞춰준 것 같은 느낌. 새벽은 세상의 시작입니다. 이런. 새벽은 개벽을 한다라는 말을 하기 위해서 그 과정을 차분차분 나열하며 아침으로 집중하게 만들어주는구나. 요 정도의 느낌. 어둠을 살아있는 생명에 비유를 했어요. 그렇지. 뭐야? 개벽은 부정적인 어둠이 물론 아니야. 이 시에선 어둠이 부정적이지 않아. 개벽은 이 시에서 표현한 아침이 오기 직전의 여러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나쁘지 않죠. 그래서 틀린 건 2번. 데스크. 다음 페이지. 잠깐만요. 밑에 거 시상의 집약 확산. 네, 요거는 조금 이따 읽을 시간 드릴 거예요. 다음. 69페이지. 괄호 안에 들어갈 확인 문제 촉 채우시는데 어디가 있냐. 딱 2분만 드려볼게요. 그런데 1분 30초 정도에 끊을 겁니다. 야호! 올라올게요. 1번 답 뭐예요? 시의 처음과 끝이 똑같아요. 수미상관. 시적 대상의 모습이나 경치가 먼저 선경.
대상이나 느낀 정서가 나중에 후정. 어허허. 시상전개는 시어의 의미 화자 점점 강화되고 심화됩니다. 점층적. 시상전개는 이렇습니다. 기승전결. 감정이 시작이 되죠. 발전 심화되고요. 전환이 되고 마무리가 됩니다. 기승전결. 그러니까 그들은 이렇게 쓰시면 되겠네요. 다음 대비에 따른 시상전개를 쓰면 차이점을 맞대어 비교합니다. 대비, 차이점. 이미지나 주제를 선명하게 드러낼 수 있어요. 옥. 어조가 변하면 화자의 어조가 변하는 부분에서 정서와 태도도 변합니다. 그렇지. 왜? 어조는 정서, 태도와 관련이 있으니까. 시상의 확산은 시어의 내용이 시어나 식구에 집중되는 거 아니죠. 정반대 얘기하고 있네. 됐고요. 오케이.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요.